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3개월 차 새댁이에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전생의 본처와 시학 관계였다는 말이 있잖아요. 남자를 사이에 두고 본처와 첩이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관계란 거죠. 하지만 저희 집은 좀 달라요. 시어머니와 저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공공의 적과 싸우기 위해 손잡은 일종의 동맹 관계거든요. 도대체 공공의 적이 누구냐고요? 그건 바로 시아버지와 그 첩이에요. 요즘 세상에 첩까지 두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겠지만 있더라고요. 그것도 10년 동안 본 마누라 행세까지 하며 안방까지 차지하고서 말이죠. 한 명도 버거운 시어머니가 둘이라니. 이쯤 되면 이번 생은 포기해야 할 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절망에서 출발한 저의 시월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굳이 이유를 들자면 연애에 소질이 없었다고 할까요? 그런 절 보고 엄마는 늘 그러셨죠. 남들은 공부도 잘하고 연애도 잘들 하던데 넌 어째 그러니? 연애도 해봐야 좋은 신랑감을 고를 눈이 생기는 거야. 나 때야 부모님이 정해준 상대 만나 결혼했다지만 너희 세대는 다르잖니. 남들이 좋은 남자 다 채가기 전에 남자도 만나고 연애도 좀 해봐. 괜히 떨거지 만나서 된통 고생하고 살지 말고. 알았어? 그땐 엄마 잔소리가 귀찮기만 했어요. 결혼이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왜 이렇게 결혼 타령인가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30이 넘어 4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고 보니 엄마가 왜 그렇게 결혼을 서둘렀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주변에 괜찮은 남자들은 이미 짝을 만나 애 아빠가 되었고 저와 함께 솔로 라이프를 즐기며 살 것 같았던 친구들도 하나 둘 짝을 찾아 결혼을 하다 보니 결국 저만 덩그러니 솔로로 남고 말았거든요. 일종의 상대적 외로움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결혼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좀처럼 마음에 드는 남자를 찾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하긴 갈 사람들은 다 갔으니 구미에 맞는 남자가 남아있기나 하겠어요. 엄마 말대로 떨거지들 아니면 돌싱들 뿐이었죠. 따지고 보면 저 역시도 남자들 입장에선 떨거지였을 테지만요. 아무튼 그래서 결혼을 포기할까 하던 그때 제 남편이 나타났지 뭐예요.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에서 말이죠. 남편은 한때 저와 같은 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했던 대학 동기로 레지던트 때 다른 병원으로 옮겼어요. 거기서 경험을 쌓은 뒤 외국 병원으로 나가게 되었죠. 그러다 얼마 전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남편을 발견하곤 어찌나 반갑던지. 사실 제가 한때 남편을 좋아했거든요. 남편은 병원에서 인기남이었어요. 외모도 출중한 데다 매너까지 좋아서 여자 동기들은 물론 간호사들한테도 인기가 엄청 좋았죠. 남편이 타 병원으로 옮긴다고 했을 때 다들 아쉬워했을 정도로요. 그런데 그런 남자가 때마침 제 앞에 나타나다니 완전 운명이다 싶었어요. 그래서 체면불구하고 제가 먼저 남편한테 들이댔어요. 한국 떠난 지 좀 돼서 여기 사정 잘 모를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해. 시크한 척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날 이후 수시로 휴대폰을 확인하며 목을 빼고 남편 전화를 기다렸어요. 그렇게 2주 정도 지났을까요? 드디어 남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간만에 가로수길 편집샵에서 옷도 좀 사고 샵에 들러 세팅도 말고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치로 꾸미고 약속 장소로 향했죠. 그런데 글쎄 남편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면티에 반바지 차림으로 슬리퍼를 찍찍 끌고 나왔더라고요.
어찌나 자존심이 상하던지. 연애군 아발이고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더라니까요. 미안. 엄마가 갑자기 입원을 하시는 바람에 간병하다 오느라 꼴이 말이 아니네. 미안해. 그런 거면 미리 말을 하지 그랬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러고 나오냐? 안 그러려고 했지만 저도 모르게 볼멘 소리가 툭 튀어나와 버렸어요. 그러자 분위기가 싸해졌죠.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저와 눈도 못 마주친 채 그러더군요. 내가 좀 심하긴 했지. 근데 네가 많이 보고 싶었거든. 요즘 우리 과가 좀 바빠서 오늘이 아니고는 짬이 안 날 것 같아서.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그러고 보니 남편 얼굴이 지난번에 봤을 때보다 많이 상해 있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나이가 병원에서 제일 바쁠 연차긴 해요. 값싸고 질 높은 노동자니까요. 특히 남편은 신경계 쪽이라 수술도 많고 외래 진료까지 봐야 하니 성형외과인 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바쁘긴 할 거예요. 게다가 어머님까지 입원 중인 상황에 내가 뭐라고 여기까지 와준 것만도 고마워해야 할 상황이었죠. 그런 사람한테 너무했나 싶더라고요. 미안, 난 그런 줄도 모르고. 근데 어머님은 많이 편찮으셔? 괜히 나 때문에 병원에 혼자 두고 나온 거 아니야? 그래서 말인데 괜찮으면 나랑 잠깐 병원에 들르지 않을래? 엄마가 너 보고 싶어 하시거든. 어머님이 나를?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6년 만에 다시 만난 동기 어머님을 뵈러 가려니 기분이 좀 묘했어요.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데 남편이 글쎄 제 손을 잡곤 차에 태우지 뭐예요. 그렇게 전 여사친 상태로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고 그날 이후 종종 어머님 면회를 가면서 가까워지게 됐어요. 남편과도 전보다 많이 가까워졌고요. 어머님은 어릴 때 수두를 앓고 얼굴이 많이 얼근 상태라서 사람들을 만나길 꺼려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저에게만큼은 당신 얼굴을 감추지 않고 보여주셨죠. 이상하네요. 성형외과 의사라 그런가 이 흉한 얼굴을 보이는데도 하나도 창피하지가 않네요. 어머님은 수줍게 웃으시며 그러셨어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쩌면 이미 그때부터 어머님과 저는 서로가 자신의 며느리 그리고 시어머니가 될 줄 알았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님은 거의 한 달 만에 퇴원을 하셨고 이후로도 어머님과 저는 종종 밖에서 따로 만났어요. 얼굴의 상처 때문에 사람들 눈을 부담스러워하시는 어머님을 위해 저는 어머님을 차에 태우고 교회로 드라이브를 나가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어머님이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보는 저도 흐뭇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청평호 근처에 차를 세우고 잠시 쉬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정훈이 어때요? 내가 너무 앞서간다 그럴지 모르지만 내 보기엔 두 사람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혹시 만나볼 생각 있어요? 글쎄요. 그게 어디 제 마음대로 되나요? 정훈이 생각도 있는데. 그런 거라면 걱정 말아요. 지금껏 한 번도 허튼 짓 한 적 없는 애예요. 그런 애가 아무 생각 없이 엄마한테 여자를 보여줬을까? 지도 생각이 있어서 그랬을 거예요. 어머님의 예상은 정확했어요. 얼마 뒤 남편이 제게 정식으로 사귀자고 대시를 했거든요. 6년 만에 재회한 지 3개월 만에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1년 남짓 연애를 하고는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둘 다 직장도 확실하고 나이가 나이니만큼 양가 부모님들 모두 결혼을 서두르는 분위기였어요. 그래도 정식으로 찾아뵙는 게 도리인 것 같아 나를 잡아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가는 날이 됐는데 뭐? 둘째 어머니? 그 얘긴 설마 아버님한테 첩이 있단 소리야? 글쎄 제가 아는 어머님 말고 집에 아버님 첩도 같이 산다는 거 있죠. 진영아, 정말 미안해. 진작부터 말하려고 했는데
창피해서 도저히 입이 안 떨어졌어. 처음부터 속이려던 건 아니야. 정말이야. 믿어줘. 그걸 말이라고 해? 어쩜 사람을 이렇게 감쪽같이 속여. 그리고 우리 부모님한테는 어쩔 거야. 이게 감춘다고 될 일이야?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말하냐고. 장인 장모님께는 사정 말씀드리고 무릎 꿇고 사과드릴게. 남편은 울먹이며 한참을 빌었어요. 내일 모레면 마흔인 남자가 길거리에서 창피함도 무릅쓰고 울고불고 하는데 매정하게 뿌리칠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 얘기를 들어보니 어머님은 지방 유지의 고명딸로 어린 시절 꽤 부유하게 자라셨다나 봐요. 모친을 일찍 여인 탓에 부친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는데 15이 되던 해 부친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고 말았던 거죠. 그 많던 전답이며 재산은 사돈의 팔촌할 것 없이 다들 달려들어 뜯어갔고 남은 건 부친이 생전에 어머님 이름으로 사둔 서울의 한옥집 한 채뿐이었대요. 어머님을 서울로 유학을 보내시려고 미리 사둔 집이었죠. 하지만 부모도 없는 애를 그 시절에 누가 학교에 보내주겠어요. 다들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인데요. 그때 서울에서 소식을 듣고 찾아온 분이 바로 어머님의 시아버지셨대요. 어머님 부친과는 막역한 사이로 일찌감치 사돈을 맺기로 약속을 했던 분이기도 했죠. 그 친구분을 따라 15 나이에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된 어머님은 박색이란 이유로 남편한테 외면당하고 없는 살림에 군 식구가 늘었다며 당신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구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부친의 친구분은 전국을 떠돌며 토목공사를 하던 분이라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고 그래서 어머님은 학교도 못 간 채 그 집에서 식모처럼 살았던 모양이에요. 성인이 된 후 혼인을 하고 정식으로 그 집 며느리가 됐지만 시댁 식구들의 냉대는 여전했죠. 유일하게 어머님한테 다정했던 사람은 당신 시아버님 뿐이었대요. 그래서 유일한 재산인 한옥집을 당신 시아버님이 하시는 사업에 투자 명목으로 선뜻 내어드렸고요. 한옥집이라도 규모가 엄청난 거여서 당시에 상당한 가격을 받았다나 봐요. 며느리 돈으로 남편 사업도 힘을 받자 구박하던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아껴주기 시작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두 분이 연이어 세상을 떠나시면서 또다시 어머님한테 시련이 닥쳤지 뭐예요. 아버님의 외도가 시작된 거죠. 본부인이 버젓이 집에 있는데도 밖에서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기 일쑤였고 그러다 10년 전부터 지금의 둘째 부인을 아예 집에 데리고 들어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집에는 들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빌었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말이죠. 그리곤 어머님을 문간방으로 내쫓고 안방을 처백에 내어주셨대요. 너도 생각을 해봐라. 내가 네 얼굴 보고도 안고 잘 맛이 나겠냐? 그러니 어쩌겠어. 예쁜 둘째 부인이라도 드려야지. 싫으면 이혼 도장 찍고 나가든가. 먹긴 놈이 성낸다고 아버님은 오히려 이혼하자고 큰 소리를 치며 어머님을 괴롭혔고 그런 모습을 보다 못한 제 남편이 어머님한테 차라리 당장 이혼하고 자기랑 둘이 나가 살자고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인턴을 마치자마자 타 지역 병원으로 가서 레지던트 과정을 밟은 거였더라고요. 사실 그때 많이 망설였어. 내가 너한테 고백을 하려고 반지까지 준비했던 참이었는데 집안일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말도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어. 안 그랬으면 진작 결혼을 했을 텐데. 남편 얘기를 듣고 상황 파악은 됐지만 저조차도 납득이 안 가는데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설득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됐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일단 어떻게 되든 부딪혀는 봐야죠. 그래서 일단 저희 집으로 갔어요. 사위감 온다고 한껏 음식을 준비한 엄마는 어디 있다가 이제야 나타났냐며 이제라도 당신 딸을 구제해줘서 고맙다고 좋아하셨어요.
이런 엄마를 보니 더 걱정이 됐어요. 무거운 마음으로 꾸역꾸역 밥을 먹은 남편과 저는 드디어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전했어요. 예상대로 엄마가 뒷목을 잡으시며 노발대발 하셨죠 뭐. 뭐? 첩? 게다가 본처랑 다 같이 한 집에 산다고? 미쳤어. 안 돼. 나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해. 너 꼭 이런 집에 시집을 가야겠니? 여보, 얘 좀 말려봐요. 아빠는 딱히 뭐라고 하진 않으셨지만 역시나 못마땅하신지 허공을 향해 한숨을 푹 쉬셨어요. 그 앞에서 제 남편은 새빨개진 얼굴로 고개도 못 들고 있었고요. 엄마, 어차피 분가해서 살 건데 본처랑 첩이 한 집에서 살건 말건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 기집애야, 정신 차려. 시어머니 하나도 힘든데 넌 첩까지 둘이나 모시고 살아야 돼. 근데 그게 왜 상관이 없어? 게다가 자식은 부모를 보고 자라는데 이 사람이라고 안 그럴 거라고 누가 장담해. 그때였어요. 그때까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잠자코 계시던 아빠가 나직한 목소리로 그러셨죠. 그래, 자네가 무슨 죄겠나. 부모 허물을 자식한테 물을 수야 없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자네 심정은 또 오죽했겠는가. 그러니 고개 들게 앞으로 타산지석으로 삼고 살면 돼. 비록 부치는 그렇게 사셨지만 자네는 그러지 않으면 되는 걸세. 여보, 이 결혼 진행합시다. 아빠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니 여보, 그래도 이건 아니죠. 안 싸돈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첩을 집에 들이는 게 말이 돼요? 난 남 탓스러워서 싫어요. 이럴 바엔 시집 안 보내고 말지. 엄마는 아예 등을 돌리고 앉으셨고 아빠는 그런 엄마를 달래셨어요. 우리 딸이 고른 남자야. 부모가 돼서 자기 자식 안목도 못 믿으면 쓰나. 그러니 기분 풀고 좋은 마음으로 애들 결혼 축복해 줍시다. 결국 엄마는 아빠의 뜻에 따라 결혼 승낙을 해주셨고 남편은 가시방석에 앉아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렇게 결혼식도 올리기 전부터 시아버지의 추잡한 실체를 알게 된 저와 부모님은 아버님에 대한 감정이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시간은 흘러 상견례 날이었어요. 일찍 도착한 우리 식구는 예약한 룸에서 시댁 식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뒤 룸 안으로 아버님을 따라 둘째 어머니가 들어오지 뭐해요. 저희 부모님은 아직 시어머니 얼굴을 본 적이 없으셔서 당연히 이분이 시어머니일 거라고 생각하셨죠. 아들애는 병원에서 바로 온다고 해서 우리 부부만 따라왔습니다. 둘째 어머니는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전 밖으로 나가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죠. 둘째 어머니가 와 있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침착한 목소리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왠지 먼 일을 벌일 것만 같았어요. 전화를 마치고 룸으로 들어가 보니 시아버지가 저희 부모님 앞에서 돈 자랑을 하고 계시더군요. 창피한 줄도 모르고 말이죠. 더 가관인 건 둘째 어머니였어요. 난 또 교육자 집안이라고 해서 대학 교수나 하다못해 학교 교장은 되는 줄 알았더니 교감도 아니고 평교사요? 아휴, 그 나이 먹도록 승진도 못하고 뭐 하셨대요 그래? 형편도 우리에 비해 한참 떨어지던데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랑 사돈할 생각을 다 하셨대요? 보기보다 뻔뻔하시네요. 아시다시피 의사사회 얻으려면 병원에다 차랑 아파트는 기본인데 이래서야 어디 제대로 혼수나 해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 얘, 너 혼수해올 자신은 있는 거니? 그 말에 순간 꼭지가 돈 저는 외람되지만 저도 의사예요.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저도 병원이랑 차, 아파트 꼭 받아야겠네요. 둘째 어머니, 해줄 자신 있으세요? 둘째 어머니라는 말에 저희 부모님은 그제야 이 여자의 정체를 알게 되셨고 엄마는 속이 타는지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키셨어요. 아빠는 표정이 싹 굳어버렸고요.
그리고 혼수 문제는 어머님이랑 해야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 너 그게 무슨 말이니? 그럼 난 시어머니가 아니란 소리니? 뭐 이런 막대 먹은 애가 다 있어. 여보, 나 이런 대접 받고서는 절대 이혼사 못 치러요. 결혼 전부터 시아미한테 눈 부릅뜨고 대드는 며느리를 어떻게 드려요? 여보, 이 결혼 당장 무릅시다. 그때였어요. 문을 박차고 남편과 어머님이 들어왔어요. 당신이 뭔데 그딴 소리를 해요? 무슨 권리로 내 어머니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앉아서 망발이냐고요. 당장 일어나세요. 한 번만 더 내 어머니 자리 탐내고 허튼 짓 하면 저 안 참습니다. 남편은 달려들어 둘째 어머니 팔을 잡아 자리에서 끌어냈어요. 그러자 아버님이 버럭 소리쳤죠. 이놈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디서 내 마누라한테 손을 대? 너 그러고도 멀쩡할 줄 알아? 건방진놈 같으니라고. 이 무식한 여편네야. 이게 다 네 탓이야. 네가 못 배우고 무식한 탓에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해서 아들놈이 부모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거라고. 징그러운 낯짝 들고 서 있지 말고 당장 이놈 자식 데리고 나가. 집도 절도 없는 고아를 받아주고 먹이고 입혀줬더니 은혜는 못 갚을 망정 우리 집을 콩가루로 만들어? 으이구, 아버님만 아니면 저걸 진작 쫓아내는 거였는데 아이고 속 터져. 아, 당장 안 나가고 뭐해? 그러자 어머님이 물이 든 컵을 집어 아버님 얼굴에 뿌렸어요. 정신 차려라 이 노망난 늙은이야. 집도 절도 없는 날 받아줘? 지금까지 네가 벌어먹고 산 그 회사 누구 돈으로 차린 건 줄은 아니? 내 돈이다. 우리 아버지가 내 앞으로 산 내 집 팔아서 그 회사 차린 거라고. 근데 왜 지금까지 네 더러운 꼴을 보고도 참았는 줄 알아? 네 아버지 얼굴 보고 참은 거야. 죽는 순간까지 못난 자식 걱정에 눈물 짓던 네 아버지가 불쌍해서 그래서 이를 악물고 참아준 거라고. 무식해? 내가 무식하다 한들 너 같은 잡놈만큼 무식할까? 다른 건 몰라도 내 아들은 너처럼 안 키우려고 이날 이때까지 내 자리 지키며 버텨왔어. 자식이 부모 등 보고 자란다는 말에 애비는 저 모양이라도 애미라도 제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야 내 새끼 온전히 클 것 같아서 지금껏 참고 살았다고. 근데 더는 안 되겠어. 니들 잡것들이 내 새끼 혼사까지 망치는 이 마당에 내가 뭘 더 참겠냐. 오냐, 이혼장에 도장 찍어주마. 이혼을 해주겠다는 말에 아버님과 둘째 어머니는 뛸 듯이 기뻐했어요. 정말 이혼해 줄 거야? 이혼만 해준다면 내가 그 집 당신 줄게. 정말이야. 그래요, 형님. 그간 밥하고 빨래해준 노고를 생각해서 내가 반지도 몇 개 빼드릴게. 필요하면 뭐든 말해요. 내가 이 좋은 날 형님한테 뭔들 못 해주겠어요. 놀구들 있네. 니들이 안 줘도 그건 다 내 거니까 선심 쓰는 척 하지들 마. 당장 들어갈 집도 없는 것들이 어디서 생색이야. 누가 누굴 동정하냐고. 아참, 그 전에 알아둬야 할 게 있어. 네 아버지가 내 집 판돈 받으시면서 써준 각서가 있거든. 언제든 내가 원하면 회사를 나한테 주시겠다고 말이야. 그 회사 당장 돌려받아야겠다. 한 푼도 안 빼고 고스란히 다 받아내야겠다고. 네가 입고 있는 옷이며 빤스 한 장까지 다 받아낼 테니까 각오해. 그날 상견례는 수십 년 동안 참아온 어머님의 도끼 어린 복수전으로 끝이 났어요. 그 자리에선 어머님 말에 콧방귀를 끼던 아버님은 얼마 뒤 어머님이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그 말이 실언이 아니었음을 알게 됐고 회사 반환 소송과 더불어 이혼 위자료 소송까지 각각 발급된 소장을 받아들곤 사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둘째 어머니 역시 어머님에게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서 난리가 났고요. 어머님 예언대로 둘째 어머니는 반지며 목걸이 등 폐물을 팔아서 위자료를 만들게 됐죠. 이미 회사도 집도 뺏긴 아버님한테선 돈 나올 구멍이 없었으니까요. 결국 그동안 군림하던 집에서 알몸으로 쫓겨난 두 사람은 어머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지만 어머니 대답은 이랬어요. 여들의 삶은 호박에 이 안 들어갈 소리들 하지 말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안 그랬다간 경찰한테 쇠고랑 차고 끌려나가게 될 테니까.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 2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데 수십 년을 가슴에 한을 품고 산 어머님이 서리만 내렸겠어요? 천둥 번개에 하다못해 태풍 정도는 불어야죠. 그리고 저희는 어머님과 상견례를 갖고 석 달 전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제가 합가를 하자고 말씀드렸지만 남은 인생은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당신의 이름으로 살고 싶으시다고 거절을 하셨죠. 그리고 놀라운 일도 있었어요. 어머님이 저희 병원에 찾아오셔서 성형수술 견적을 받으셨지 뭐예요. 정확히는 곰보수술과 코성형이었어요. 그간 얼근 얼굴을 감추려고 숨기기만 하셨는데 이제는 당당히 드러내고 살고 싶으시다더군요. 그래서 어머님 성형은 제가 맡아서 예쁘게 해드리기로 했어요. 무분별한 성형엔 저도 반대지만 저희 어머님처럼 성형을 통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찬성이니까요. 우리 어머님 앞으로는 예쁜 모습으로 행복하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내면이 더 아름다운, 내면이 더 행복한, 그래서 더 알찬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